하퍼리, 앵무새 죽이기. 열린 책들. 1. 제모빠의 팔이 심하게 부러진 것은 오빠가 13살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어쩌면 다시는 미식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자 오빠는 상처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왼쪽 팔은 오른쪽 팔보다 조금 짧아졌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면 손등이 몸과 직각을 이뤘고 엄지손가락은 허벅지와 평행이 됐죠. 하지만 공을 떨어뜨려 땅에 닿기 전에 차거나 패스할 수 있는 한 오빠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을 두고 가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 모든 사건이 6월 집안 사람들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나보다 4살 위인 오빠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딜이 이곳에 온 첫 여름, 그러니까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자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나는 오빠에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앤드루 잭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잭슨 장군이 크리크족 인디언을 개울 상류로 몰아내지만 않았어도 사이먼 핀치가 엘라베마 강까지 노를 저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우리는 주먹 다짐으로 시비를 가려내기에 제법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의견이 모두 옳다고 하셨습니다. 남부 사람으로서 헤이스팅스 전쟁 어느 편에도 선조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가족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선조라고 해봤자 고작 영국 코널 태생인 사이먼 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틀로와 짐승의 모피를 얻는 사냥꾼이자 약장사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인색함보다는 깊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사이먼은 스스로를 감리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주의적인 형제들 손에 박해를 받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감리교도를 자처한 사이먼은 대서양을 건너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자메이카로, 자메이카에서 다시 모빌로, 그리고 마침내 세인트 스티븐스로 옮겨왔던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말을 많이 해선 안 된다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을 잊지 않았던 사이먼은 약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도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황금빛 옷을 몸에 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인적 재산에 대한 스승의 말을 까맣게 잊은 채 노예 3명을 사들여 그들을 부려서 세인트 스티븐스에서 엘라베마 강 상류 쪽으로 65km쯤 떨어진 강둑 위에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인트 스티븐스를 방문했고 아내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와 딸부잣집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이먼은 부자로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핀치 집안 남자들 대부분은 사이먼의 농장인 핀치스 랜딩에 남아 목화를 재배하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왕국 같은 주변 농장들과 비교해 볼 때 소박하기 그지없었지만 모빌에서 배편으로 공급받는 얼음과 밀가루와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스스로 생산해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사이먼은 몹시 분노를 느낄 법했지만 그렇다 해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겨우 토지만을 자손에게 물려줬습니다. 토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통은 우리 아빠 에티커스 핀치가 법률을 공부하러 먼트리가머리로 떠나고 아빠의 동생이 의학을 공부하러 보스턴으로 떠난 20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핀치 가문 사람 중에서 알렉산드라 고모만 유일하게 사이먼 농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고모는 말수가 적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강가에 메워둔 해먹에 누워 주낙 낚싯줄에 고기가 가득 걸렸는지 확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메이콤으로 돌아와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핀치스 랜딩에서 30km 넘게 떨어진 메이콤은 메이콤군의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법원에 있는 아빠 사무실의 집기라고는 모자거리, 침 뱉는 그릇, 체스판, 때 묻지 않은 엘라베마 법전 등이 전부였습니다. 아빠가 처음 소송을 맡은 의뢰인 두 사람은 메이콤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당한 죄수들이었지요. 아빠는 2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목숨을 건지도록 한 주 정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이콤군에서 멍청이로 소문난 해버포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는 없지만 암말 한 마리를 잘못 붙잡아 둔 것이 발단이 되어 메이콤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무모하게 목격자 3사람 앞에서 살해하고는 죽어도 싼 그 개자식을 죽인 건 그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일이라고 우겨댔던 겁니다. 그들은 한사코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형사사건을 맡는 걸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메이콤에 돌아온 뒤 처음 5년 동안 아빠는 무엇보다도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번 돈은 동생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아빠보다 10살 아래인 존 헤일 핀치는 목화 재배가 신통치 않던 시절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잭 삼촌을 개업시킨 뒤부터 아빠는 변호사 일로 어느 정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메이콤을 좋아했습니다. 메이콤에서 태어나 메이콤에서 자란 아빠는 이곳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아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먼 핀치의 사업 덕분에 아빠는 혈연으로나 결혼으로나 읍내의 거의 모든 집안들과 친척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메이콤은 오래된 읍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읍내는 무기력하고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길거리는 온통 붉은 진흙탕으로 바뀌었고 인도에는 잡초들이 자라났으며 법원 건물은 광장 앞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날씨가 더 무더웠습니다. 검은 개는 무더운 여름 한철을 힘겹게 견뎌야 했고 후버 마차에 묶여있는 비쩍 마른 노새들은 무더운 광장의 떡갈나무 그늘 아래에서 꼬리를 휘둘러 파리떼를 쫓아냈습니다. 사내들의 빳빳한 셔츠깃은 오전 9시가 되면 이미 축 처져버렸죠. 여자들은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낮잠을 잔 뒤 또 한 번 목욕을 했고 저녁 무렵에는 땀내와 향내 나는 텔컴 가루를 입힌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녹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시절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돌아다녔습니다. 한가롭게 광장을 가로질러 걷기도 하고 광장 주변의 가게에 들락거리기도 하면서 매사에 느긋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었지만 왠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도 사야 할 물건도 그것을 살 돈도 메이콤 군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마땅한 구경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서두를 만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그때가 막연하게나마 낙관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렵 메이콤 군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읍내의 중심 주택가에 살았습니다. 아빠 에티커스랑 잼오빠랑 나랑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캘퍼니아 아줌마와 함께 말입니다. 오빠와 나는 아빠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우리와 함께 놀아주셨고 책을 읽어주셨으며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고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캘퍼니아 아줌마는 달랐습니다. 아줌마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뼈가 앙상했으며 근시에다가 사팔뜨기였습니다. 손은 침대 널빤지처럼 넓적했고 딱딱하기는 그보다 2배나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언제나 내게 부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왜 오빠처럼 얌전하게 굴지 않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오빠의 나이가 나보다 많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아직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도 나를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우리 2사람의 전쟁은 서사시를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으며 언제나 일방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빠가 늘 캘퍼니아 아줌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항상 아줌마의 승리로 끝났던 겁니다. 아줌마는 오빠가 태어난 뒤 줄곧 우리와 함께 지냈고 그래서 나는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옛날부터 폭군 같은 아줌마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2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먼트가머리 출신의 그레이엄 집안 사람이었고 아빠가 처음 엘라베마주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엄마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빠는 이미 중년이었고 엄마는 아빠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결혼 첫 해에 잼 오빠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엄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엄마의 죽음을 두고 외가의 내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잼 오빠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고 그 때문인지 신바람 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차고 뒤쪽으로 가서 혼자 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오빠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의 6살이 되어가고 잼 오빠가 거의 10살이 되어가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 놀 때는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2번째 집인 헨리 라피엣 듀보스 할머니네 집과 남쪽으로 3번째 집인 레들리 집까지가 행동 반경이었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놀아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경계를 벗어나 놀고 싶다는 유혹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레들리 집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며칠 동안 얌전히 굴게 하기에 충분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듀보스 할머니도 진짜 소름 끼치는 노인이었지만요. 딜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뒷마당에서 여느 날처럼 막 놀기 시작하려는데 레이첼 해버포드 아줌마네 콜라드 양배추 텃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아지려니 하고 철책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무렵 레이첼 아줌마네 레테리어가 새끼를 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콜라드 양배추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그래, 안녕? 오빠가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난 찰스 베이커 해리스야.
그 애가 말했습니다. 난 책을 읽을 줄 알아.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내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뭐든지 읽을 게 있다면 대신 읽어줄 수도 있다고. 너 몇 살이야? 잼오빠가 물었습니다. 4살 반? 이제 곧 7살이 돼. 흥, 그러면 그렇지. 오빠는 엄지손가락으로 찌르듯 나를 가리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스카웃은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었어. 아직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야. 넌 7살이 될래 치고는 키가 아주 작아 보이는데? 키는 작아도 나이는 많아. 그 애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찰스 베이커 해리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어때? 맙소사, 이름 참 웃기네. 그래도 형 이름보단 안 웃겨. 레이첼 이모가 그러시던데 제러미 에티커스 핀치라고. 그러자 오빠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난 이름에 걸맞게 키가 크잖아. 네 이름은 키에 비해 너무 길어. 30cm는 더 긴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딜이라고 불러. 딜이 철책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밑으로 말고 위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쉬울걸? 내가 말했습니다. 너 어디 사니? 딜은 미시시피주 머리디언에서 왔고 지금은 이모인 레이첼 아줌마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름마다 메이콤에 머물 것이라는 겁니다. 본디 딜의 가족은 메이콤 출신으로 딜의 엄마는 머리디언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했는데 예쁜 아기 콘테스트에 딜의 사진을 응모해 상금 $5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딜의 엄마는 상금을 딜에게 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영화 관람을 20번쯤은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선 영화 보기가 힘들어. 법원 건물에서 가끔 틀어주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 말고는. 오빠가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본 적 있어? 딜이 드라큘라를 봤다고 하자 오빠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얘기 좀 해줄래? 딜은 그야말로 괴짜아이였습니다. 단추로 셔츠에 부착한 파란색 린넨 바지를 입었고 머리카락은 눈같이 하얘서 마치 오리털을 머리 위에 얹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 애는 나보다 1살 많았지만 키는 내가 더 컸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푸른 눈이 연해졌다 짙어졌다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듯 갑자기 깔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이마 한가운데 고추선 머리카락을 습관적으로 잡아당기기도 했고요. 딜이 드라큘라를 티끌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잼 오빠가 영화가 책보다 더 재미있겠다고 말할 때 나는 딜에게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넌 아빠 얘긴 입 한 번 뻥끗 안 했어. 아빠가 없으니까. 돌아가셨어?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아빠가 있는 거잖아. 그러자 딜은 순간 얼굴을 붉혔고 오빠는 내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빠가 딜을 자세히 뜯어보고 나서 걔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